The third speech will be held by Dr. Frank who will say about the overcoming obstacles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Dr. Frank is a senior expert in Northeast Asia at the U.S. Institute of the Peace. He oversees the Institute's work on Northeast Asia and focuses on ways to strengthen diplomacy to reduce the tensions and enhances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Dr. Frank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카톨릭 동북아의 평화연구원과 카톨릭 한국 평화포럼에 참여하여 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저의 발표를 한반도의 평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제 생각에 평화의 가장 큰 장애물은 아이디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불신에 기반해서 정치적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2020년 세계의 평화의 날 메시지에서 세계는 역설적이게도 공포와 불신의 사고방식이 지탱하는 잘못된 그 안전감을 통해서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고 보장하려는 왜곡된 그 이분법으로 얼룩져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를 해롭게 하고 모든 형태의 대화를 방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북한과 미국 그 두 나라는 서로를 두려워하고 신뢰하지 않고 이것이 바로 평화의 구축 능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왜 그렇게 느끼는지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사실 작고 약하고 고립된 빈곤한 고립된 나라로서 세계의 초강대국과 직접 충돌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 전쟁 당시에 60만 톤의 미국 폭탄으로 당시 황폐화되었던 경험이 있고 그리고 1958년에 미국이 남한에 핵무기를 배치하여 정전협정을 위반했을 당시에 핵무기 위협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워싱턴 측에는 북한 관련한 피로감이 있습니다. 이 피로감이라는 것은 북한이 나쁘고 기만적이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비핵화에 관심이 없다는 그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를 포함한 워싱턴 DC 체제의 생각은 우리는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것은 최소한 이것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을 상자에 가두어 고립시켜야 하고 군사적 억지력을 강화해야 하고 경제 제재를 통해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만약에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우리가 전쟁 방지라는 그 제한된 목표를 달성하려는 그러한 경우에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필요한 목표이긴 하지만 충분한 목표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중요한 목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과의 관계 개선, 평화 구축, 긴장을 완화하는 것, 그리고 동북아 지역에서 군비 경쟁을 중단하고 군축을 하는 것, 북한과 소통 및 이해를 증진하는 것, 일반 북한 주민들의 복지라든지 인권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물론 북한 비핵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더욱더 광대한 목표를 추구한다면
diplomatic isolation, 외교적 and 고립이라든지 military pressure. 경제적 군사적 압박이라는 이 정책 수단은 효과가 없고 불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여기에 대한 30년 동안의 경험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시 행정부 초기라든지 오바마 행정부 기간 대부분 그리고 모든 바이든 행정부 기간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북한을 고립시키고 압박하면 거기에 대해서 북한은 제대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바이든 윤 대통령의 합동 군사 훈련의 그 규모와 확대를 범위를 확대한 것, 전략 자산의 한반도 배치 재개를 결정한 것을 보면 2013년에는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이전의 위성 발사에 대해서 강화된 억제 조치로 대응하기로 했던 당시의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그 결정하고 제가 보기엔 동일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당시에 북한은 이러한 억제 조치에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3번의 핵실험과 90번 이상의 탄도미사일 실험을 포함해서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장 크게 발전시키는 것으로 대응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 몇 년 동안 북한에서 긍정적인 상황을 이끌어내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비관적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북한과 교류를 할 때 우리의 경험에 따르면 북한은 더욱더 잘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더 낫습니다. 제네바 협약 합의 기간 1994년에서 2002년까지 8년 동안 북한은 단 한 차례 미사일 실험만 했습니다. 그리고 플루토늄은 재처리하지 않았습니다. 2011년 이구 합의 협상 당시라든지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앞둔 협상에서 무기 실험은 없었습니다. 2017년에 수행한 리사 콜린스의 CSIS의 리사 콜린스의 연구에서도 이 패턴이 확인되었습니다. 우리가 북한과 교류를 하면 북한은 더 잘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뭐가 효과가 있는지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씨름해온 그 가장 큰 질문은 그렇다면 포용하는 것도 좋은데 어떻게 대화를 재개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북한이 항상 미국과 교류를 원했기 때문에 이게 비교적 쉬웠습니다. 1953년부터 한 2019년까지 기본적으로 북한은 평소에 미국과 항상 대화를 하고 싶어 했고 오히려 미국이 북한을 중요하지 않게 보고 이것을 꺼려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이 되어서야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초기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미국 측에서 교류를 원하게 되었고 그리고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우리가 북한을 포용하던 기간에 정말 이런 포용이 최정점을 찍었던 기간이었습니다. 트랙 1의 공식 정부 수준뿐만 아니라 트랙 2 비정부 그리고 트랙 3 인적 교류까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미국 의회 대표단 중에서 북한을 거의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에 이르러서 오바마 행정부가 시작되면서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다시 한번 더 주저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위 전략적 인내라고 부릅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북한과의 교류는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가 2021년, 2018년, 2019년에는 짧게 교류가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0년대에 굉장히 이상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미국이 상대적으로 참여에 더욱더 적극적입니다. 좀 수동적이고 굉장히 미지근하긴 하지만요. 하지만 북한은 교류를 아예 원하지 않거나 아니면 뭐 본인의 그쪽에서 준비가 되었거나 원하는 방식으로만 교류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I feel like I understand the belief
저는 그래서 그런 북한이 교류를 할지 여부는 통제 불가능하다는 거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도발을 하고 여기 그리고 교류하고 이러한 것의 순환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현재는 도발의 사이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에 북한이 도발 사이클에 있다고 직접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북한의 이러한 도발 행위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여기 그냥 앉아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수동적으로 7차 핵실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 우리가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어떠한 시도를 하고 이것을 형성할 기관이 없고 우리의 유일한 정책 도구가 군사적 경제적 압박이라는 사실이 사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저는 북한을 다시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하고 추가 실험을 하지 않도록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옵션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종정선언, 한반도에 미국 전략 자산을 배치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 미국의 여행금지 해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부분적인 제재 완화를 제한한다던가,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코로나19 백신 지원, 그리고 합동 군사 훈련의 규모를 줄이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이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 중 어느 것도 미국의 국가 안보를 실질적으로 훼손하지 않고 미국이 사실 이러한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이유는 사실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외교, 경제, 군사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동맹의 일부로서 한국과 함께할 경우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저는 이러한 종류의 양보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거나 위험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위험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화해적인 노력은 일반적으로 강대국이 이것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시작이 되고요. 이를 통해서 호혜적 과정이 시작된다는 학술 문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즉 강력한 안보적 기반에서 시작하되 외교적인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정치적 두려움, 불신, 관성을 극복해서 접근 방식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은 사실 저의 그 분야라든지 전문성을 넘어서는 애드버커시라든지 사회운동, 대중의 태도를 포함하는 더욱더 어려운 질문일 것입니다. 제 생각에 여기 계신 참가자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카톨릭 교회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더 잘 알 수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연구소, 미국 평화연구소는 몇 년 전에 평화 구축에서 카톨릭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공개 토론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웹사이트에서 아마 비디오를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당시에 샌디에고의 로버트 맥로이 주교님께서 평화 구축에서 필요한 카톨릭의 4가지 차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교황과 교황청의 제도화된 역할, 두 번째 각국의 국교회들, 세 번째 평화 구축을 지원하는 카톨릭 단체들, 네 번째 타스멘테리스라든지 교황님의 성명 등의 가톨릭 교회 평화 구축에 대한 발언들입니다. 이러한 각 차원이 한반도의 평화 구축을 위해서 활용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가톨릭 동북아 평화연구원이 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심에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한반도와 이 지역의 천주교인들이 바티칸, 미국 천주교 공동체 및 기타 지역과 협력을 해서 북한에 대한 이러한 평화적인 접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는 전에 있었던 시냅 컨퍼런스에서 우리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이 카톨릭 신자입니다. 그래서 카톨릭 공동체가 이러한 카톨릭 사회 가르침에 대한 그의 믿음에 호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든 부분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협력을 더욱더 기대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